24년 올해 첫 번째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이 나왔는데요. 생각보다 아주 크게 뚝뚝 떨어진 곳도 있고 생각보다 조금 덜 떨어진 곳도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전국적으로도 하락했고 서울의 아파트도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특히 선호도가 가장 높은 지역 중에 하나인 서울 반포, 송파구, 그리고 목동이 속해 있는 양천구에서는 전달 대비 1억 원 이상 하락한 거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초구 방배동에 방배서리풀 2편한 세상 아파트가 있는데요. 전용 84제곱미터, 그러니까 한 33평 되죠. 23년 11월 23억 7천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 한 달 뒤 12월에는 21억에 거래가 됐는데 한 달 만에 2억 7천만 원 정도 하락 거래가 됐으니까 한 15% 정도 하락된 거죠. 많이 하락된 겁니다. 한 달 만에. 이 아파트는 21년 12월에 최고가를 찍었는데 그때는 26억이었으니까 그때 비교하자면 2년 만에 딱 5억이 하락한 겁니다. 막 오를 때 사지 않고 2년만 참았다가 샀으면 5억을 아끼는, 아니 5억을 대출을 덜 받고 살 수 있었다 이겁니다. 자, 강북구 가보겠습니다. 미아동의 꿈의 숲 롯데캐슬 32평입니다. 23년 12월 23일에 두 건이 거래가 됐는데 하나는 7억에 거래가 됐고 또 하나는 8억 3,5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차이가 좀 나죠. 그런데요, 정말 특이한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최고가가 21년 10월, 그때 한참 막 뛸 때입니다. 그때 11억 7천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 여기 2년 만에 4억 7천만 원이 하락된 거래가 나온 겁니다. 2년 참았더라면 4억 7천을 대출 없이 샀다면 참 좋을 뻔했습니다. 2년 만에 4억 7천, 여러분 모을 수 있습니까? 일반 사람들 모을 수가 없는 돈입니다. 자, 집값이 이렇게 널뛰기죠. 자, 송파구로 가볼게요. 헬리오시티 이 아파트는 단지가 워낙 크기 때문에 거래가 좀 되죠. 84제곱미터가 작년 11월에 20억 7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런데 한 달 만에 12월에는 19억 원에 거래가 되면서 한 달 만에 1억 7천만 원이 뚝 떨어져서 거래가 됐습니다. 자, 잠실 현대 아파트라고 있는데요. 여기는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세대수도 적죠. 336세대인데 잠실 아파트 중에 336세대라고 하면 아주 작은 단지에 들어갑니다. 여기 전용 71제곱미터 26평입니다. 2020년에 12억 3천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 23년 8월에는 11억 1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가격이 뚝뚝 떨어져서 거래가 되는 거래들이 나오면 잠실도 급매물만 거래가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재건축의 바람이 불고 있는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14단지인데요. 전용 108제곱미터니까 한 39평 정도 됩니다. 11월에 19억 6천만 원에 거래되다가 12월에는 18억 6천만 원으로 여기 역시 정확히 1억 원 정도 하락돼서 거래가 됐습니다. 아직 뭐 다른 평형대는 그다지 하락 거래들이 포착되고 있지 않은 단지인데 눈치 작전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눈치 작전이 시작될 때 하락 매물들이 한두 건이 거래가 되기 시작하면 이게 본물 터지듯이 거래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는 이 인근에서는 14단지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14단지의 경우는 3100세대 대단지입니다. 재건축 상황이 뭐 아직 나온 건 없지만 재건축 바람은 불고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는요,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매수 문의가 한산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좀 장기화된다라고 하면 매도 가격도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하향 조정되고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은 영등포구, 강서구, 성북구, 구로구, 노원구 쪽에서 하락세를 좀 많이 보이고 있는데 이 지역의 경우는 9억 원 이하의 아파트가 이제 올해 1월이 지나면 한시적으로 좀 거래가 많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그 이유는 신생아 특례 대출 영향이 발생할 지역이다 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1월 29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9억 원 이하의 아파트에 최대 5억까지 금리가 1%대입니다. 보통 한 1.6%에서 1.9% 언저리 되겠죠. 그 금리로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이 수요가 좀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아이를 낳은 지 2년 내에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데 보통 대출 기간이 5년입니다. 특례 대출 기간에 자녀를 한 명을 더 낳을 경우 적용 기간을 5년 더 연장해 주죠. 이렇기 때문에 강북구나 노원구 쪽으로는 부동산에 지금부터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출 금리가 싸다고 하지만 이 역시 영끌 개념으로는 여러분 사용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감당 가능한 적정선에서 이용하시면서 나름의 최적의 아파트를 선택하시는 것이 현명한데 사실 아파트 값은 지금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특례 대출을 해준다고 해서 선뜻 매수에 나서지는 않는 게 좋겠다라고 봅니다. 물론 뭐 급매로 나오는 물건이 있다면 특례로 사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지금 어떤 분들은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반기 경제 상황에 따라서 하락폭이 좀 줄고 상승 전환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반기에 다시 오른다
이런 기대 여러분 크게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하반기에 크게 오를 것이라면 지금 왜 부동산 PF가 안 되어서 짓다가 중단되는 현장이 많겠습니까? 부동산 PF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겠습니까? 금리가 아닙니다. 첫 번째 이유는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리 문제는 첫 번째 이유가 아니라 두세 번째 이유 정도 됩니다. 올해 하반기에 다시 집값이 튀어오른다라는 시그널이 있으면 금융권에서 PF 해주지 말라고 해도 서로 해줍니다. 지난 20년부터 21년까지 왜 마구마구 부동산 PF 해주던 그때처럼요. 자, 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 스트레스 DSR 규제가 여전히 강력하다 보니까 서울에서는 개인별로 살 수 있는 주택의 범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 스트레스 DSR이라는 게 뭐냐면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산정할 때 가산금리를 추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DSR이라는 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연간 소득에서 그 사람이 총부채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그 비율을 DSR이라고 말하죠. 그 DSR이라는 단어에 스트레스라는 단어가 붙어서 뭐 예를 들면 4%의 대출금리였다면 여기에 가산금리 1%를 더해서 기준을 잡는 방식이기 때문에 실제로 대출받을 수 있는 그 대출 한도가 기존보다 줄어든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 DSR이라고 부릅니다. 올해는요 여전히 이 금리 이슈가 존재하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고금리죠. 또 가계부채 부담이 되기 때문에 대출도 더 옥죄고 있어서 주택 구매력이 더 생기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하반기는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경제 상황으로 보자면 녹록한 시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뉴스 또 많이 보시죠. 전세가는 오르고 매매가는 하락한다. 이런 뉴스도 많이 보실 텐데 전세가도 사실 그렇게 마냥 오를 수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매매가가 떨어지는데 전세가가 마냥 오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자, 전세가도 뚝뚝 떨어져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한강 아파트가 있습니다.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한남대교 바로 옆에 있습니다. 전용 84제곱미터 31평인데요. 24년 1월에 8억 5천만 원에 임대차 계약이 됐는데 계약갱신 전에 전세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3억 정도 하락 거래가 전세로 된 겁니다. 3억이니까 한 30% 정도 하락 거래가 된 거죠. 동작구 상도동 가볼게요. 여기도 떨어졌습니다. 힐스테이트 상도 센트럴파크 유명한 아파트입니다. 전용 84제곱미터가 24년 1월 이번 달에 8억 원에 재계약이 됐는데 이게 2년 전인 22년에는 10억 원의 전세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2년 만에 2억 전세가가 하락된 겁니다. 그래서 2억을 돌려줘야 된 겁니다. 2년 전에 임대차 계약의 경우는 이제 저금리 그리고 집값이 막 뛸 때 이루어진 것인데 착한 임대인, 좀 여유가 있는 임대인을 만나면 지금은 고금리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좀 조정해주는 경우도 있다. 이런 걸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지금 심각한 전세 상황, 가격이 사실 하락하고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냥 뉴스만 보고 뉴스를 믿는 것 같아서 제가 저희 채널에 제보해 주신 분의 사례를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었죠. 바로 이런 겁니다. 전세 계약 증액을 한 곳에 아주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집주인은 돈을 내줄 돈이 없고 현 세입자는 돈을 돌려받을 대안이 없으니까 전세보증보험을 들어놓고 2년 후에 그때 나가라는 겁니다. 2년 후면 좀 가라앉겠지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보증보험을 증액을 하면 이제 대신 집주인이 보증보험료를 좀 물어주고요. 증액한 부분 전세자금 대출받은 거 이자도 물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주인이 그거 다 물어주면서 올려놓는 겁니다. 자, 매매가가 내리는데 전세가가 오른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실제 사례들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피부로 느끼는 이야기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제게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의 상담 내용이 어떻게 하면 더 싸게 살 수 있느냐, 어디를 사면 좋으냐, 이 내용보다 어떻게 하면 빨리 잘 팔 수 있느냐, 이런 내용으로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걸 피부로 느끼는 저는 부동산을 좀 냉정하게 바라볼 타이밍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 반드시 기억하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영호TV 구독은 필수, 의리입니다. 고맙습니다. 표영호TV에서는요 거주의 가치 추구를 위해서 24년 갑진년을 맞이해서 값진 곳을 소개하는 출연자분을 찾습니다. 우리 집만의 멋진 구조나 또는 인테리어 또는 소품, 나만의 주거 공간, 건물, 카페 좋습니다. 아무거나 좋습니다. 또는 굳이 멋지지는 않더라도 소소한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공간을 소개해 주실 분을 찾습니다. 표영호TV를 시청해 주시는 분들과 공유하고 싶으신 분들 관련 사진이나 동영상 간단한 소개를 저희 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사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평짜리 원룸도 되나요? 상관없습니다. 어떤 공간이든 소소한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공간을 소개해 주실 분이면 누구나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